2025년 1월 한국 알타데나의 잇은 산불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 1912년에 지어진 한 장인의 주택은 기초까지 모조리 불타버렸습니다. 바로 그 옆에 흙부대를 쌓고 철조망을 감아 만든 슈퍼 어도비돔은 완전히 온전하게 서 있었으며, 나란히 있는 이 두 건물의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 결국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 영상은 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온 건축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평방 피트 당구 800원에서 22, 400원의 건축비가 들고 지진, 산불, 허리케인에도 견디며, 주재료가 바로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의 보급을 막는 시스템에는 이름이 있으며, 한국흙예술 및 건축연구소에서 평생을 바쳐 그 시스템과 싸운 건축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모순은 간단합니다. 이 기술은 효과가 있으며, 이는 한국 그리고 40일간 지속된 산불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기 위해 이 집을 합법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허가도 필요 없고 크기 제한도 없이 지금 당장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특정 지역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한 지역의 건축업자들이 법적 분쟁 없이 건축 법규를 통과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확한 법적 메커니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헤스페리아의 한국흙예술 및 건축연구소 캠퍼스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약 4인치에 불과한 땅 위에 돔 형태의 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집들은 마치 땅에서 자라난 것처럼 보이는데, 의미 있는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 공법은 슈퍼 어도비라고 불리며,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래주머니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재질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긴 튜브나 봉투에 건축 현장에서 직접 파낸 젖은 흙을 채우는데, 이때 현장 흙 약 85%와 안정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나 석회를 15% 비율로 섞습니다. 흙이 채워진 봉투들은 벽돌을 쌓는 방식처럼 둥글게 말거나 층층이 쌓아 올리며, 각 층 사이에는 철조망을 깔아 모르타르와 철근 역할을 동시에 하게 하여 위층과 아래층을 단단히 결속시킵니다. 벽이 높아질수록 각 층은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며 그 결과 돔 형태가 완성됩니다. 구조물이 완성되면 표면 전체를 스투코나 석회로 미장합니다. 흙부대는 그 아래로 사라지고 남은 것은 마치 돌처럼 보이고 느껴지며, 두께가 16에서 19인치에 달하는 단단한 벽이 됩니다. 문서화된 비용 범위의 최하단인 평방피트당 16, 100원을 기준으로 하면 500평방피트 집의 자재비는 약 50, 0원이 듭니다. 또한 크레인이나 골조팀, 전문 장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삽을 이용해 직접 흙부대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소의 폴리프로필렌 코일 튜브는 250야드당 623, 0원부터 시작하며, 내추럴 빌딩 블로그에 기록된 한국의 한 주택은 총 건축비가 약 800, 0원 들었습니다. 똑같은 구조물을 한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짓는다면 1억 7, 500만 원 이상이 들 텐데, 이는 재료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목조 프레임 건축은 평방피트당 210, 0원에서 350, 0원, 대나무 건축은 평방피트당 284, 200원에서 529, 200원이 들며, 다음으로 저렴한 친환경 건축 공법인 다지묵 방식은 평방피트당 70, 0원에서 315, 0원이 소요되어, 슈퍼 어도비는 현재 문서화된 지속 가능한 건축 공법 중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집단 건축이나 코브 건축과 달리 슈퍼 어도비는 전통적인 미장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 없으며, 자원봉사자들이 몇 달이 아닌 단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물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 없겠지만, 그 성능 기록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 한국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시 그곳에 지어진 55개의 흙부대 구조물은 모두 표면적인 균열만 있었을 뿐 구조적 손상 없이 살아남은 반면, 주변의 콘크리트 건물과 전통 어도비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흙부대 건축을 국가 건축 법규에 추가했습니다. 페이크 SBAB NGO가 주도한 진동대 실험은 노스리지 지진을 시뮬레이션했으며, 흙부대 구조물이 실제 노스리지 지진 당시 기록된 힘의 2배인 0.82기의 가속도를 견뎌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은 손상을 입었지만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전역에서 40일 동안 산불이 타올랐지만 그곳에 있던 여러 채의 슈퍼 어도비 구조물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도 그곳의 슈퍼 어도비 건물은 무사했습니다. 다시 2025년 1월 알타데나로 돌아가서 산불이 동네를 휩쓸고 지나갈 때 1912년에 지어진 크레프츠먼 주택은 불타버렸지만 그 옆에 있던 흑부대 돔은 멀쩡했습니다.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인 헤스페리아에서 국제건축공무원협의회의 감독하에 진행된 실험에서 슈퍼 어도비 구조물은 일반적인 경사 지붕 주택을 짓눌러 버릴 하중의 2배를 견뎌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봉투는 외부 미장을 통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을 경우 예상 수명이 500년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근간이 되는 더 광범위한 흙 건축 전통은 최소 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유엔은 전 세계 인구의 30%인 약 25억 명이 흙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의 진면목입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이 기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서양 건축계에 공식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1936년 2월 한국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더 칼릴리였으며 그의 초기 삶은 훗날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작업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건축을 전공한 칼릴리는 한국으로 건너와 1970년에 건축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양쪽에 사무실을 두고 일반적인 건물들을 설계했습니다. 상황은 1975년 그가 39세의 나이에 두 사무실을 모두 닫고 5년 동안 한국의 시골을 여행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공동체들이 수세기 동안 발 아래의 흙을 이용해 어떻게 건축을 해왔는지 연구하고 시를 읽으며 기술자의 도장이나 검사 승인 없이도 수세대 동안 서 있던 흙으로 된 둥근 천장과 돔을 기록했습니다. 칼릴리가 그 시절을 거쳐 세상에 내놓은 것은 그가 벨크로 어도비라고 부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각 층을 서로 꽉 잡아주는 철조망에서 유래했으며 1984년 그는 달 거주지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 기술을 발표했는데 당시 초기 구상은 달의 먼지를 외계 정착지를 위한 충전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같은 해 한국건축가협회위원회는 그에게 우수기술상을 수여했고 1987년 한국주택도시개발부는 노숙자를 위한 주택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 특별 공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1991년 헤스페리아의 한국연구소가 문을 열었는데 이 해는 전쟁으로 인해 한국 인근 전역에 난민 위기가 발생했던 해였으며 칼릴리는 유엔 개발 계획 및 유엔 난민 기구와 협력하여 슈퍼 어도비를 긴급 대피소에 적용했습니다. 1995년까지 그는 한국에 15개의 난민 대피소를 지었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이 수용소를 철거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아가칸 건축상은 한국 바나네 자료에 14개의 돔 건물을 지은 칼릴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2008년 3월 5일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그의 자녀들이 그를 대신하여 한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칼릴리가 평생을 바쳐 싸웠고 그의 자녀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대상은 특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한국의 건축물 건설은 주로 민간 비영리 단체인 국제코드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이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채택하는 국제건축규정과 국제주거규정을 통해 통제됩니다. 이 문서에 나와 있지 않은 자재나 공법은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는 독립적인 관할 구역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슈퍼 어도비는 국제건축규정에도 국제주거규정에도 해당 챕터가 없으며 새긴 항목도 없고 인정받은 자재 분류도 없습니다. 건축 공무원이 흙부대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참조할 수 있는 표도 인용할 판례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허가가 거부되는데 이는 흙부대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법규상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며 결국 실질적인 결과는 어느 쪽이든 거부로 똑같습니다. 칼릴리는 헤스페리아에서 국제건축공무원협의회와 함께 하중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데이터는 존재했지만 그 결과가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카운티, 모든 도시, 모든 새로운 건축 공무원마다 전체 승인 절차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건축을 통제하는 건축법규는 진공 상태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견 수렴, 위원회 검토,
투표로 운영되는 국제코드위원회의 개발 주기라는 과정을 통해 등장했으며 이 과정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체들은 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규를 형성하기 위해 꾸준히 참여하는 단체들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협회는 한국의 콘크리트 및 시멘트 산업을 대표하며 그 회원사들은 기존 건축의 핵심 자재들을 생산합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조적 단위 등 법규가 무엇을 명시하고 무엇을 배제하는지에 대한 이들의 재정적 이해관계는 회원사들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전국주택건설업자 협회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며 정치행동위원회와 입법 우선순위는 기존의 건축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천연 및 대한건축공법은 흙부대 건축에 지역의 흙, 폴리프로필렌 봉투, 철조망, 석회가 사용되고 이러한 투입물 중 어느 것도 콘크리트 공장, 제재소 또는 조립식 주택 공급업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두 조직을 거의 완전히 우회하는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전임 로비스트들과 지속적인 위원회 참여를 통해 형성된 법규 개발 과정은 목재, 철강, 콘크리트를 각 장마다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법규를 만들어냈고 수천 년에 걸친 건축 전통은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합법적인 주거 건축의 길이 막힌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더 견고한 문제입니다. 조직화된 자에게 보상하고 대변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시스템은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든 안 하든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건축 법규가 굳이 만들 필요조차 없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바로 은행 대출입니다. 대출기관은 감정평가사가 기준을 잡을 수 없는 자재로 지어진 구조물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평가사도 슈퍼 어도비 돔에 대한 비교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흙부대 건축이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관할 구역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지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조지 롬니는 1970년에 한국인의 80%가 규제를 준수하고 은행 대출 승인을 받으며 시공업체가 지은 주택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관찰은 55년 전의 일이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모하비 사막에 있는 헤스페리아의 한국연구소 캠퍼스에 서보십시오. 땅은 메마르고 창백하며 공기는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 무리가 폴리프로필렌 튜브에 젖은 흙을 채우고 휴대용 금속 다짐기로 각 층을 다지는데 그 소리는 낮고 평탄합니다. 기껏해야 10피트 정도 퍼져나가는 둔탁한 소리입니다. 흙부대들은 압력을 받아 살짝 부풀어 오르며 서로 단단히 맞물립니다. 한층 위에 철조망 한 줄이 깔리고 또 다른 흙부대가 놓여지며 한국연구소 졸업생인 강사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기에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후 중반쯤 되면 작은 돔의 벽이 어깨 높이에 도달합니다. 크레인도, 지게차도, 콘크리트 믹서도 없으며 전체 구조물을 위한 재료는 30피트 떨어진 흙더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뚫고 나갈 길을 찾아내어 실제 원화 금액으로 문서화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사 스탈는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 한국연구소에서 돔 건축, 미장, 마감재를 다루는 일주일간의 집중 워크숍에 참석한 후 집을 짓기 위해 조슈아 트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복합단지는 보니타 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가 사용한 전략은 이 글을 읽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동일했습니다. 국제건축규정 기준에 따르면 120평방피트 미만의 구조물은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와 자원봉사자, 인턴, 한국연구소 동문들로 구성된 팀은 메인 주택 건축에 착수하기 전에 작은 연습용 돔을 통해 기술을 익힐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주택은 360평방피트 규모의 2개의 생활공간, 2개의 욕실, 공용 주방을 갖추고 있으며 이 모든 공간이 서로 연결된 돔 형태로 되어 있고 건축자재의 75%는 그녀의 땅에서 직접 조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법규에 따라 건물을 지었는데 그녀 이후에 온 건축업자들에게는 작은 돔 설계를 복잡하게 만든 최소 750평방피트의 주택 크기, 요건 신설 등 카운티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이라 기존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통과했던 그 기회의 창은 이후 닫혔습니다. 2020년 10월 새 주인에게 이 부동산이 팔리고 2003년에 이 단지가 약 28억일, 400만 원의 매물로 나왔을 때 지역의 흙과 철조망, 자원봉사자들의 노동력으로 지어진 이 구조물은 유명 프로그램에 소개될 만큼 상업적 자산이 되어 있었고 임대 수익으로 연간 약 268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스타가 현장 자재와 땀으로 지은 것은 14년에 걸쳐 수십억 원 가치의 부동산으로 평가받게 되었으며 시스템이 그녀를 막지 못한 이유는 그 틈새가 닫히기 전에 그녀가 먼저 그 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틈새는 아직 다른 곳에서는 열려 있으며 그중 일부는 유효 기간에 대한 압박조차 전혀 없습니다. 시작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관할 구역에서 사용되는 국제 건축 규정 기준에 따르면 120평방피트 미만의 모든 구조물은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00평방피트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오늘날 연습용 돔, 작업실, 수면시설 또는 창고 건물을 어떠한 허가나 검사, 법규 준수 서류 제출 없이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허가 요건을 완전히 없앤 지역들입니다. 2006년 무렵 한국의 한 지역은 비법인 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크기 제한이나 자재 제한 없이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역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해당 지역에서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고도 이 0평 방피트 규모의 흙부대 주택을 지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쉐넌, 오자크 지역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며 토지 가격이 에이커당 약 70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로 저렴한 사과치와 허스페스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특정 법안이 모든 지역에 의무적인 건축 법규 채택을 강제하고 있어 이런 개방적인 상태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의 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대안자재를 50% 이상 사용하는 2점, 5에이커 이상의 부지에는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로입니다. 다만 사용 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재판매 및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750평방피트 미만의 단층 건물로 벽 높이가 8피트를 넘지 않고 돔 형태가 아닌 흙부대 구조물에 적용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업자가 사실상 그 경로를 위한 건축 법규 문서 역할을 하는 흙부대 건축 교과서의 사양을 따르기만 한다면 기술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코치스 지역은 건축업자가 정식 허가를 받고 최종 방문 1회 외에는 추가적인 검사 없이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주 직접 시공이라는 색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단 한 번의 검사면 끝나는 것입니다. 통일 건축 기준을 채택한 관할 구역의 경우 104.28조인 대안적 공법 조항을 통해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설계가 법규의 취지에 부합함을 증명하면 건축 공무원이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와 공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내 여러 지역에서 흙부대 주택 허가를 받는 표준 법적 경로이며 어떤 지역의 한 기술자는 최초로 허가받은 흙부대 돔을 승인 절차에 통과시키는 도장을 찍어주고 112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압축된 흙부대가 특정 법규 체계 내에서 조적조의 정의를 기술적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검사관에게 흙부대 건축을 전체 조적조 건물로 성공적으로 설명하여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효과는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 흙부대 주택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가진 곳은 한국 내의 다양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 지역에는 법적 다툼이 필요 없는 법적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 건축물의 규모를 보면 한국의 규제 태도를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슈퍼 어도비 구조물은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그리고 한국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2015년 이후 단순히 흙부대 건축을 허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 지진 데이터가 무시하기엔 너무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국가 건축 법규에 추가했습니다. 한 구호단체는 철근 콘크리트 보강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에 지은 첫 번째 흙부대 주택의 건축비를 평방피트당 약 580원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른 단체는 2015년 4월 지진이 발생하기 전 한국에 50개 이상의 흙부대 구조물을 지었고 이들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 산불 이후 한국 연구소의 비디오 시청률은 13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픈하우스 행사는 매진되었습니다. 주요 언론은 2월 20일 일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2027년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 다음 집은 반드시 화재에 안전해야 한다. 왜 더 많은 시민들이 슈퍼 어도비를 지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 보도에 인용된 목소리에는 건축가와 기후 적응 연구센터의 책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건의 문서화된 화재 사건이 포함된 성능 기록에 대해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연구소는 이미 어도비 건축의 한 형태로 국제코드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국제주거법규의 독립적인 단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데, 이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보다 훨씬 뛰어난 실제 성능과 보건력에 부합하는 슈퍼 어도비만의 국제건축 법규 챕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30년 넘게 계속되어 왔지만 2025년의 화재 데이터는 국내 최대 건설 시장의 정치적 환경을 바꿔 놓았습니다. 다시 알타데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산불이 주택가를 휩쓸고 지나가 1912년에 지어진 주택은 기초까지 불타버렸지만 그 옆에 있던 흙부대 돔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거쳐 주요 언론에 실렸고 한국 전역의 대화 주제로 떠올랐는데, 이 사진이 보여준 것은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방 피트 당구 800원에서 22, 400원의 비용으로 지을 수 있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공급망을 우회하며 지진과 산불에서 살아남고 전 세계적으로 0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되어 온 공법으로 지어진 실제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건축 법규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내 허용 규정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백사점 28조와 기술자의 도장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경로가 오늘날 존재합니다. 특정 지역에 계신다면 그것조차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개방적인 지역에 계신다면 적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120평방피트 미만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허가도, 검사도, 서류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공법을 배우고 흙부대를 채우고 층을 쌓은 다음 평평하게 다지기만 하면 됩니다. 재료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나덕할릴리는 이 기술을 건축 법규에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이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협회는 국제코드위원회의 법규 개발 과정에 전임 대표를 상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자신을 구축한 공급망을 보호하기 마련입니다.